2020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정함, 청렴함, 정직함,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청렴의 디테일은 이 정도다. 청렴의 화신이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율곡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만납니다. 유성룡이 이순신한테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됐고요. 됐거든요. 고위 공직자의 호의를 한마디로 또 거절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있게 되는 것은 청렴함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직언을 하는, 반드시 산채로 수색 끓이는 팽형을 당했을 것이다. 정조를 들이받았던 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 둘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인성도 경쟁의 역이다. 참 공감되는 얘기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성, 이것이 얼만큼 사회를 단단하게 하고 그 사회가 잘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2020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함, 청렴함, 정직함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두 인물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얘기로는 정약용 얘기해 드릴게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조항으로 청심, 청렴한 마음. 조선의 최고 엘리트가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퇴계이황과 율곡이의 원칙을 깨면서 오직 인간이란 실천 속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조선 성리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 정약용은 사실 되게 엘리트예요. 그리고 되게 일찍 성공했어요. 왜냐면 정약용의 스승은 놀랍게도 정조예요, 정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개혁정치 이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는데 얘는 정말 떡잎이 남다른 거예요. 너무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선균관 시절, 과거에 합격하기 전부터 정조한테 컨트롤 당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 시험 보기 전에 약간 놀기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뭐 무조건 과거 시험 봐야 돼? 약간 일탈 이런 행동할 때 정조가 대놓고 너 똑바로 해, 다음 과거 시험에 무조건 붙어, 뭐 이런 식의 압력을 넣는 기록들도 찾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정조의 눈에 띄었던. 근데 참 정약용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기대에 철저하게 부응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유명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정조가 수원 화성 같은 걸 건설할 적에 거중기를 제작한다라든지 배다리를 만들어서 무사하게 그 행차 인원들을 관리한다라든지 등등등, 사실상 정조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찍 출세의 가도를 달렸었던 중앙의 고위 엘리트의 삶만 쭉 살았던 사람이다. 여기에 멈춰 있었다라면 우리가 정약용을 그렇게 기억하진 않아요. 비극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조가 생각보다 빨리 죽죠. 15년 정도 통치하고 돌아가셨고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노론 일파가 적극적으로 남인들을 밀어내게 되고 정약용은 만개할 수 있는 기회죠. 단숨에 날아갔어요. 온 가족이 화를 당하게 되고 유배를 당하죠. 원래 귀향을 가면 차라리 빨리 죽이든가 아니면 다시 불러 쓰든가 해야 되는데 그가 완벽하게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그냥 20년간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정말 한반도의 저 말자 끝에다가 박아놔버린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정약용의 위대함이 뭐냐면 완벽한 절망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 있는 데 왔다 갔다 교류하시면서 막 차 마시고 이런 거, 다도의 선구자다, 승려랑 교류했다 이 얘기를 하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완전 모욕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에서 불교가 어떤 거예요? 완전 억압받는 종파잖아요. 승려는 천민이었어요. 조선의 최고 엘리트가 승려들과 교류를 하면서 차를 마셨다는 얘기는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라는 거. 그리고 이때 썼던 저작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같은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방관들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의 적나라함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중앙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민생에서 지방관이 무엇을 어떻게 이뤄내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탐독하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헌법심서의 핵심적인 덕목을 굉장히 강조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72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렴이란 농민간의 본질적인 임무이다. 만가지 착함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다. 때문에 청렴하지 아니하고는 농민간 노릇을 할 사람은 없다. 좀 정확한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조항으로 청심, 청렴한 마음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선례들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관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부정부패가 있게 되는 것은 청렴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직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관리들은 청백리라고 불렀었는데 400여 년 동안에 관복을 입고 조정에서 벼슬 하던 사람이 수천 명이나 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청백리로 선발된 사람이 겨우 그 정도의 숫자에 그쳤으니 사대부로서는 수치다. 정약용의 사상을 성기호설이라고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회계이황이나 율곡이는 이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 안에 맑은 도덕적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약용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은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욕망만 갖고 있다. 실천을 통해서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지 그것이 성인 군자인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고 해서 내가 성인인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 성리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근데 그러한 자유의지의 본질이 지방을 책임지는 관료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그게 바로 청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이순신 장군과 평행이론이죠. 청렴의 디테일은 이 정도다. 뭐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데 조선 초기 때 예를 하나 들어요. 정무공 기건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안무사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이 제주도라는 곳이 굉장히 이 당시엔 험악하고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곳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제 제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복이 생산이 되잖아요.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먹기에는 맛있긴 하는데 채취의 과정 자체가 백성들한테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남겼던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가 차마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끝내 전복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약용이 기록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채소만 먹어 줄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사대부들이 채소의 맛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의 고통을 느낀다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릇 관료란, 공직자란 백성의 삶을 그 눈높이에서 살펴보면서 그 삶에 맞는 생활 양식까지 갖춰야 된다. 그래서 관료들의 등급을 한 3등급을 나누시거든요. 최하 등급의 벼슬아치들은 반드시 산채로 소세 끓이는 팽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혹한 언사들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들. 또 하나는 정약용이 정조를 들이받았던 적도 있어요. 정조하면 여러 개혁 정책 중에 초계 문신 제도라는 게 있다고 배우거든요. 초계 문신 제도는 국왕이 개혁 정치를 위해서 관료를 재교육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근데 초계 문신 제도만 교육을 받고 오면 신하들이 왕 앞에서 말을 안 한다. 이게 부작용인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딱 받고 나오니까 아, 지금 대세는 국왕을 따르는 거구나 하면서 왕의 명령에 맹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약용은 초계 문신제 없애자. 그리고 이 제도는 공직자들이 입을 막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들이받아요. 그만큼 청렴을 중요시 여겼고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정조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배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읽어보셨어요? 거의 읽은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거창한 방향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제안들을 했었다는 걸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삶으로 헌신하면서 여러 난관 속에서 원리 원칙을 지켜나갔던 이순신의 삶,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은 결국 청렴이고 공정이다라는 것을 옹변했었던 정약용. 우리가 이 둘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